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균관대학교 류은석 교수님 연구실의 연구원 최이현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유니티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티의 기본적인 기능과 그리고 백엔드에 대해서 동시에 소개를 해드리면서 저랑 같이 유니티로 이제 간단한 스크립트를 제작을 하면서 이제 유니티에 대한 실습을 같이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저번에 설치했던 유니티 허브에서 저는 유니티 2019년 4.12F1을 사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 하시는 여러분들은 어떤 버전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으나 이제 이거보다 최신인 버전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차후 실습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 이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왕이면은 비슷한 버전을 맞추시는 게 좋고 혹시 사용을 하시더라도 이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버전 선에서 사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2020부터는 이제 변화한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뭐 엑셀 설정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서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설치가 끝나셨다면 이제 프로젝트 창에 와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템플릿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기본적으로 비슷합니다만 이제 2D, 3D의 경우에는 이제 똑같은 디폴트 템플릿을 제공을 하되 2D는 초기 설정이 이제 2D 개발을 위한 설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이제 3D 템플릿 설정하게 되면은 이제 3D 환경을 이제 컨텐츠를 구성하기 쉽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로 프로젝트를 열게 됩니다. 사실 이 두 템플릿의 경우에는 서로 전환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이제 보통 자기가 그냥 할 그 템플릿으로 사용을 하면 되고요. 이제 이 밑에 3D with extra 그리고 3D sample scene HDRP 그리고 URP가 있습니다. 이제 이 세 친구는 안에 뭐 샘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제 가장 큰 차이가 렌더링 파이프라인입니다. 유니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렌더링 파이프라인은 빌트인 렌더링 파이프라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유니티 얼리어를 혹시나 한 번이라도 켜보신 분은 알겠지만 얼리어 렌즈는 키자마자 이제 굉장히 고퀄리티의 그래픽이 나타납니다. 대신 그만큼 무겁다는 단점이 있긴 한데 그 유니티의 경우에는 이제 디폴트 템플릿 그러니까 빌트인 렌더링 파이프라인을 선택해서 키게 되면은 라이트도 조금 어정쩡하고 좀 이제 고퀄리티다라고 좀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좀 낮은 퀄리티의 그래픽 리소스 그 그래픽 상태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유니티는 우리는 가볍고 아무래도 좀 그 모바일 그 프로그래밍 모바일 앱, 모바일 컨텐츠 또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좀 가벼운 렌더링 파이프라인을 사용을 했고요. 혹시라도 이제 유니티에서 좀 고퀄리티의 하이 퀄리티의 그래픽 소스를 사용하고 싶으면 이제 뭐 자기가 직접 라이팅 세팅에 들어가서 라이팅을 좀 건드리고 뭐 포스트 프로세싱도 넣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을 해가지고 쉐이딩도 좀 하고 해서 좋은 퀄리티를 놓을 수 있지만 이 렌더링 파이프라인 자체를 좀 다른 걸 쓰면은 연산이 훨씬 무거워지는 대신 하이 퀄리티의 그래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URP랑 HDRP입니다.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을 것이고요. 혹시라도 이제 이쪽으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할 겁니다. 3D with Extra는 3D와 같은 템플릿이지만 안에 샘플 씬이 있습니다. 샘플 에셋이랑 샘플 씬이 있어서 이제 뭐 처음 배우고 싶다던가 아니면은 진짜 간단한 테스트를 위한 프로젝트인데 이제 테스트에 사용할 에셋을 다운받기 좀 귀찮다 싶으면은 이거 엑스트라 선택하셔서 안에 있는 걸로 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 기본 3D 템플릿으로 프로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3D 템플릿을 선택을 하고 프로젝트 네임은 practice 1으로 하겠습니다.
네, 유니티가 켜진 상태이고요. 좀 처음 프로젝트를 열 때라서 좀 걸리는 것 같아서 잠깐 영상을 끊었다가 이제 실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켜지지 않더라도 이제 천천히 진행을 할 거니까 이제 천천히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지금 와이어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저는 CAD로 바꿀 거고요. 네. 원래는 스카이박스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혹시 저랑 똑같이 스카이박스가 안 나오시는 분들은 여기 여기서 여기 위에 여기서 스카이박스를 켜주세요. 아마 이 개발에 사용되는 카메라 설정에서 기본적으로 스카이박스가 빠져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이제 원래는 유니티에서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스카이박스를 제공을 합니다. 일단 차근차근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지금 이 화면이 이제 그 게임 씬이고요. 좀 정확하게는 좀 개발용 이제 개발 씬인데요. 일단 여기가 씬이고 여기 있는 게 하이라키 그리고 여기 있는 게 프로젝트 그다음 여기가 인스펙터 창입니다. 이제 각자 기능별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C는 이제 개발용으로 이제 저희가 여기다가 컨텐츠를 추가하기도 하고 그 오브젝트를 배치하기도 하고 뭐 조립도 하고 뭐 그런 프리팹을 놓기도 하고 하는 이제 컨텐츠를 제작하는 곳입니다. 여기 위에 게임이랑 에셋 스토어도 있는데 이제 이거 좀 보기 쉽게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오른쪽 위에서 여기 자기가 원하는 개발 방향으로 이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 경우에는 자주 사용하는 모드가 2x2, 3이기 때문에 이게 2x3로 이렇게 변경을 하도록 하고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자기가 뭐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수정을 하셔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좀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위에 있는 게 씬, 아래에 있는 게 게임 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씬은 그 개발용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이렇게 시점을 돌리고 있는 이 화면이 개발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 그리고 여기 게임은 이제 제가 배치한 실제 컨텐츠를 빌드했을 때 보이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그 뭐 그래픽스를 좀 공부를 해봤거나 아니면 이제 다이렉트 X를 이용한 코딩을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그 3D 환경을 조성할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카메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3D 환경에서 뭐 투영도 하고 클리핑도 하고 뭐 뷰포트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2D로 찍어내는 기능을 하는데요. 그 카메라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하이라키 창을 보시면은 유니티를 만들면은 무조건 메인 카메라와 그리고 그 다이렉셔널 라이트를 줍니다. 이 메인 카메라에서 이거 보이시죠? 메인 카메라. 그래서 지금 찍고 있는 방향이 여기 게임 창에 나오는 곳이고요. 제가 무슨 스크립트 코딩을 하거나 어떤 뭐 조정을 했을 때 예를 들어 뭐 공을 공중에 배치했는데 이 공이 중력을 받게끔 했다. 그러면 공이 중력을 받으니까 떨어지겠죠? 근데 그 아직 시내 그 아무리 공을 배치해도 떨어지진 않고요. 시간이 멈춰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자신이 이제 개발을 해서 플레이를 누르면 그때서야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공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게 바로 이 밑에 게임 창에 나오게 됩니다. 이 지금 이 카메라에서 보이는 시점을 기준으로요. 그래서 이 씬과 게임 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 위에 있는 설정은 좀 많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 선에서는 아마 사용할 일이 없을 거예요. 뭐 버텍스 확인하는 것도 있고 뭐 여기서 뭐 포워도 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설명하는 건 조금 시기상조일 것 같고요. 어, 네, 여기서 화면 비율을 이렇게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PC 버전에서는 솔직히 그럴 일이 많이 없는데요. 변경을 할 일이 많이 없는데 이제 모바일 앱을 만든다 또는 모바일 컨텐츠를 제작한다 했을 때는 이제 실제 컨텐츠랑 핸드폰 해상도랑 비율이 바뀌면은 UI고 뭐고 전부 다 이제 난리가 나기 때문에 이제 실제 적용을 할 예를 들어 갤럭시 9 이상 버전부터를 대상으로 이제 콘텐츠를 제작했다고 하면은 그 비율에 맞춰서 이제 개발을 하게 되겠죠.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하는 것처럼 이제 앵커를 사용해서 해상도와 무관하게 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그 유니티 특성상 좀 유니티 특성상 어, 좀 이벤트도 좀 많을 것이고 좀 상호작용도 좀 많을 것이고 그런 식으로 좀 개발을 하기 때문에 이 비율이
한 비율로 코딩을 해가지고 여러 비율에 적용을 했을 때 전혀 문제없게 만드는 게 얘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혹시 뭔가 개발을 하게 되시면 이 해상도를 미리 정해놓고 이제 배치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하이라키를 설명을 드리면 현재 이 컨텐츠, 즉 이 월드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제부터 씬을 그 월드에 현재 제가 등록한 모든 엔티티들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ECS라고 그러니까 엔티티 컴포넌트 시스템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게 엔티티입니다. 그래서 일단 하이라키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프로젝트는 뭐 워크스페이스라고 보면 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컨텐츠를 만들 때 이제 작업대가 있지 않습니까? 뭐 에셋을 두든 아니면 자신이 만든 프리팹을 좀 백업을 해놓거나 외부에서 파일을 받아 들어왔을 때 그거를 이제 뭐 불러 들어온다거나 이런 게 여기 프로젝트에 나오게 됩니다. 다운받은 에셋도 프로젝트 창에서 확인할 수 있고 만든 프리팹도 프로젝트 창에 보관할 수 있고 그래서 이 프로젝트 창도 이따가 다뤄볼 것이고요. 이 인스펙터는 제가 현재 확인하고자 하는 엔티티의 속성을 이렇게 표시하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나오고요. 이제 하이라키에서 메인 카메라를 눌러보면은 이제 메인 카메라의 그 속성이 여기 인스펙터 창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인스펙터 창에 나오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적겠습니다. 이 엔티티는 메인 카메라라는 엔티티는 트랜스폼 그리고 카메라 그리고 오디오 리스너라는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니티에서는 그 어떤 엔티티도 트랜스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빈 엔티티를 만들어도 트랜스폼은 가지게 되고요. 트랜스폼은 뭐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좌표입니다. 이, 이 엔티티의 월드 좌표 또는 로컬 좌표를 표시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메인 카메라가 지금 010, 010 이렇게 있게 되는데 제가 Y를 0으로 변경하면은 이제 000으로 변경하면은 이 월드에 000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로테이션은 당연히 회전이고요. 이게 Y라고 하면은 Y를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 게 아니라 Y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Y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코드에서도 로테이트를 할 때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숙련되지가 않으면은 이쪽으로 돌리고 싶은데 어떤 좌표를 회전시켜야지 얘가 이렇게 돌지라는 게 계속 헷갈려가지고 축을 기준으로 이제 그 회전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축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제 유니티에서는 그 오른손 좌표계를 사용합니다. 오른손 좌표계? 예, 오른손 좌표계. 어, 애니 그게 중요한 건 아니군요. 그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Y축은 상하를 나타내게 되고요. 이제 위아래입니다. X가 이제 오른쪽 왼쪽이고 Z가 앞 뒤입니다. 그러니까 화면이랑 가까워지는 축이 Z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Z축이 아니죠. 맞습니다. Z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케일은 이제 크기입니다. 이제 이거는 형태가 안 보이는 거다 보니까 크기를 키워도 그 아무것도 렌더링 되지 않기 때문에 티가 나지 않고요. 예를 들어 여기서 큐브 하나 생성을 해서 네, 큐브도 000으로 바꾸겠습니다. 큐브를 생성을 해서 스케일을 2배로 키우면 이렇게 2배 큰 큐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 카메라는 이제 카메라라는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고요. 뭐 카메라니까 이제 무언가를 찍고 투영하고 뷰로 바꿔서 뷰포토화 시키고 뭐 이런 기능이겠죠. 그리고 오디오 리스너라는 속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뭔가 사운드가 나타났을 때 이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속성입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모든 컴포넌트를 설명드린 이유가 유니티에서는 모든 애들이 그 엔티티로부터 컴포넌트를 부착함으로써 그 속성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이렉션 라이트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태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위치에 상관없이 방향성으로 모든 지역의 빛을 이제 쬐는 게 다이렉셔널 라이트입니다.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트랜스포머 기본도 당연히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라이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빛이라는 그 오브젝트가 된 것이고요. 이 라이트라는 컴포넌트에서 다이렉셔널 타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이렉셔널 라이트인 겁니다. 이제 예시를 위해 아까 생성한 큐브를 보시면요. 큐브는 트랜스폼에서 이제 메쉬 렌더러, 이거 메쉬 필터, 그러니까 이제 여기 메쉬 필터를 확인해 보시면 네, 네, 이거 보시면 큐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 이 메쉬의 이 큐브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큐브라는 속성을 가진, 그러니까 즉 메쉬 필터라는 이제 이런 모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메쉬 렌더러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매테리얼을 붙여서 나중에 이제 렌더링하는 시스템에서 이 큐브를 이렇게 그리게 되는 겁니다. 박스 컬라이더라는 속성도 가지고 있는데 얘는 충돌입니다. 이거 디폴트 박스에 박스 컬라이더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유는 뭐냐? 제가 만약 크리에이트 엠티를 하면은 제가 아까 이거를 급하게 설명 없이 그냥 했는데 하이라키에서 우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 하이라키에 있는 애들을 조정할 수도 있고 이제 새로운 엔티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뭐 3D 오브젝트, 큐브, 스피어 이렇게 모양, 2D 오브젝트, 이펙트도 만들 수 있고요. 라이트, 오디오, 비디오, UI, 카메라는 지울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요. 이제 여기 있는 오브젝트가 다가 아니라 결국에는 예를 들어 뭐 큐브다. 네, 큐브죠. 제가 빈 엔티티를 만들면 빈 엔티티 보시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듯이 트랜스폼 정보만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메쉬 필터였죠. 메쉬 필터랑 메쉬 렌더러라는 속성을 만들어서 메쉬 필터에 큐브라는 이제 속성을 넣고요. 이제 큐브라는 모델을 가지게 됐는데 지금 이상한 이제 RGB 2502호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이거는 유니티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애들이 텍스처 그러니까 즉 매테리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매테리얼을 로스트하거나 이제 없는 쉐이드를 로스트하게 되면은 얘네가 이렇게 그냥 보라색으로 칠해버립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시다가 이제 뭔가 예를 들어서 SS 통해서 뭔가 SS 받았는데 완전 이렇게 보라색으로 떠버린다. 또는 이제 프로젝트를 분명 정상적으로 구동되는 게 확인을 됐는데 버전을 바뀌었다던가 아니면 딴 데로 옮겼더니 이런 식으로 보라색으로 칠해져 버렸다. 그러면 쉐이더 또는 매테리얼이 좀 로스트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가 지금 모델을 넣은 상태고요. 메시 렌더러에서 이제 매테리얼 디폴트로 아무거나 넣어주시면 이제 원래대로 보이는 게 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결국에는 어, 엔티티라는 빈 속성에다가 제가 이제 뭐 큐브라는 모습이 되어라 모습을 띈다라는 컴포넌트만 부착하면 이건 큐브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컬라이더를 제가 부착하게 되면은 이제 충돌 판정이 있는 큐브로 변하게 되는 거고 뭐 아싸리 여기에 제가 뭐 플레이어 어 뭐로 해볼까요? 컨트롤러 네 캐릭터 컨트롤러라는 속성을 부착하게 되면은 어, 이 큐브를 캐릭터처럼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또 뭐 오디오 소스 맞죠? 네, 네, 리스너로 부착하겠습니다. 리스너로 부착하면은 캐릭터 속성을 가지고 이제 소리도 들을 수 있는 상태인 거고요. 뭐 물론 이제 정확하게는 이렇게 한다고 소리가 들진 않습니다. 이거 오디오 리스너는 결국에는 카메라에 부착해야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유니티에 존재하는 모든 오브젝트는 모든 엔티티들은 이제 하나의 엔티티에 어떤 컴포넌트를 붙이고 그 컴포넌트에 적용되어 있는 프로퍼티가 어떻게 바뀌나에 따라서 바뀐다. 그래서 이런 뭐 큐브부터 UI까지 뭐 파티클 기타 등등 모든 것까지 전부 다 컴포넌트를 부착함으로써 이제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일단 유니티 기본적인 여기 창들은 다 설명한 것 같고 여기 위에 창에 대해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이 도구들이 개발할 때 이제 개발 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핸드 툴을 선택을 하시면은 이제 씬에서 이제 드래그로 이렇게 하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브 툴이라고 나오죠.
무브 툴을 선택을 하시면 이제 오브젝트를 이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제 물론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 수치를 변경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만 이제 만약 이렇게 변경해서 하는 방식이면은 좀 불편하죠. 이제 약간 재는 듯이 정확한 각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원하는 축을 눌러서 드래그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큐브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네, 위로도 이동 가능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로테이트 툴이라고 나오죠. 로테이트 툴은 마찬가지로 드래그로 오브젝트를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물체도 회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다이렉셔널 라이트가 제가 아까 태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태양을 변경하면은 이제 빛의 각도를 이렇게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툴은 스케일 툴. 이제 이런 식으로 중앙을 클릭하셔서 누르면은 모든 크기가 균등하게 성장을 하고요. 그 원하는 축을 늘려서 이렇게 모양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일단 라이트는 원래대로 해놓을게요. 조금 어두우니까. 네. 지금 너무 어두우니까 라이트를 좀 늘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뭐 렉트 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툴이 있습니다만 이제 주로 사용하는 툴은 이렇게 네 개입니다. 이게 뭐 핸드 툴, 무브 툴, 로테이트 툴, 스케일 툴 이렇게 네 개를 많이 사용하고요. QWER로 이렇게 조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익숙해지시면 좀 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추가 조작으로요. 여기 시인 화면에서 우클릭을 하면은 이제 현재 카메라를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을 할 수 있고 W 그 우클릭 상태로 WASD를 누르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모델 같은 거를 세부 조정할 때 좀 그 각도를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싶을 때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우클릭한 상태로 WASD 그리고 이렇게 키- 마우스 이용하셔서 그렇게 각도를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누른 상태로 F 누르면은 가까이서 볼 수 있고요. F 누른 상태로 이렇게 좌클릭해서 이렇게 끌면은 오브젝트를 중심으로 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물체나 오브젝트를 자세히 확인하고 싶을 때 이 방법을 사용하셔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이제 실행창이고요. 플레이를 누르면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이제 개발한 대로 뭐 물체를 이렇게 뭐 조작을 했던 스크립트를 제가 뭔가를 짜놨던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됩니다. 뭐 다른 개발 툴에서 빌드라고 보시면 좀 쉽습니다. 다른 개발 툴과 마찬가지로 스크립트상 뭔가 에러가 있다면은 빌드가 되지 않고요. 유니티에서 빌드는 다른 거긴 한데 네, 플레이라고 그냥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추가적으로 좀 스크립트를 넘어가기 전에 여기 에딧 프리퍼런스에 들어가셔서 익스터널 툴로 들어와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각자 사용하는 개발 툴이 다르기 때문에 이 개발 툴을 제대로 설정을 안 하면은 이제 그 개발 툴에서 개발을 할 때 자동 완성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유니티 많이 다룬 사람들은 자동 완성 안 된다고 해서 코딩을 못 하지는 않습니다만 굉장히 불편합니다. 유니티에서 전용으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외우고 있다고 쳐도 좀 너무 길어가지고 개발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요. 오히려 유니티를 좀 많이 다루는 사람들이 이제 이 엑스터널 툴을 제대로 발전을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 아마 디폴트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꼭 자신이 사용하는 개발 툴로 이제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은 신경 쓰실 게 없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셋스토어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니티에서 에셋이라고 하면은 개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파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파일들을 얘기합니다. 종은 음악 소스, 뭐 모델, UI 소스, 뭐 파티클, 뭐 UI, 뭐 UX, 뭐 모든 것들 다 통틀어서 하다못해 맵,
뭐 스크립트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게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는 게 에셋입니다. 그 에셋을 모아놓고 팔고 있는 게 이 에셋 스토어입니다. 이제 좀 크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제가 그 설명은 안 드렸어도 유니티 설치할 때 라이센스 등록을 위해서 회원 가입을 하라고 했을 텐데요. 그 회원 가입을 한 지금 상태가 좀 일단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회원 가입을 하는 아이디에서 이제 에셋을 사면은 마치 뭐 스팀에서 게임을 구매하듯이 그 에셋이 그 계정에 남아서 차후에 어떤 막 컴퓨터를 바꾼다던가 다운받았던 에셋이 삭제되더라도 그 계정을 통해서 언제든지 이제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보시면은 좀 무료 에셋 같은 것도 좀 많은 편이라서 초보자분들도 이렇게 프리라고 적혀 있죠. 이런 거 다운받아서 이제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웃도어 그라운드 텍스처, 뭐 땅 텍스처인데요. 무료라고 적혀 있으니까 이거 다운을 받도록 할게요. 네, 저는 로그아웃이 되어 있어서 잠깐 로그인을 좀 했고요. 이렇게 이제 로그인을 해서 이 에셋을 직접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서 잠깐 영상을 멈췄다가 다시 시작을 했고요. 여러분들은 천천히 다운받아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텍스처 다운이 끝나면 임포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9버전 유니티에서는 이러지 않았는데요. 그 2017, 18년도부터는 이제 모든 에셋들이 패키지 매니저라는 거에 관리되게 됩니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에셋을 다운받았으면은 그러니까 뭔가 샀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다운을 받으면은 이게 바로 이제 이쪽 유니티에서 에셋도 좀 작게 하겠습니다. 그 이제 유니티에서 바로 여기 제가 아까 워크 스페이스라고 했던 프로젝트 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일단 패키지 매니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패키지 매니저에 다운받을 받아뒀던 애들을 임포트 시켜야지 여기 프로젝트 창으로 오게 되고요. 그 프로젝트 창에 온 에셋을 이제 그제서야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아웃도어 그라운드 텍스처를 다운받게 됐는데 여기 윈도우에서 패키지 매니저를 누르게 되면은 아이고 느리다. 네, 여기서 myS. 아이고 이게 그 제 계정이라서 그 전에 다운받았던 게 많이 있는데 여기에 보관이 되게 될 겁니다. 여기 있습니다. 아웃도어 그라운드 텍스처가 이쪽으로 들어오게 됐죠. 이제 앞으로는 이제 한번 이렇게 다운을 받아두면은 S 스토어에 다시 가지 않아도 패키지 매니저에서 임포트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 SS 스토어에서 임포트를 해도 되지만 저는 여기 패키지 매니저를 이용해서 이제 임포트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아웃도어 그라운드 텍스처 임포트를 하고요. 이제 이 창이 뜨게 되실 텐데요. 여기서 안에 내용물 확인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임포트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프로젝트 창에 그 ADG textures라고 이제 아까 SSC 다운을 받게 되었습니다. 뭐 산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운을 받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쪽이 워킹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그 마크 다운 받아둔 거 이렇게 폴더체로 방치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create 폴더 하셔서 다운로드 S 붙이고 이렇게 드래그 하면은
그 저희 윈도우에서 익숙한 방식이 유니티에서 그대로 전부 통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다운로드 들어가시면 여기 에디트 텍스처 안에 있는 내용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라운드 쪽 가면 아마 여기 텍스처가 있겠죠? 네, 얘네가 텍스처고 텍스처를 기준으로 만들어낸 게 이 매테리얼입니다. 그 매테리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정말 그 말 그대로 재질입니다. 여기 텍스처가 보면은 이제 뭐 텍스처, 오컬루전 그리고 텍스처의 오컬루전 속성, 디퓨즈 속성, 뭐 높이, 노말 맵 이런 속성을 다 합쳐가지고 한 매테리얼을 만들 수 있고요. 그 매테리얼을 이제 물체에 아까 만들었던 큐브에서 아까 제가 여기서 매테리얼 그 디폴트로 넣은 적이 있었죠. 여기서 좀 더 쉽게 해볼까요?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찾아서 이렇게 넣는 방식을 많이 사용 이 원래인데요. 제가 그 그전 강의에서 얘기를 했듯이 유니티가 굉장히 접근성이 좋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거의 생각하는 모든 게그 드래그 앤 드랍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일단 고정을 하고요. 이렇게 고정을 해놓으면은 이제 다른 걸 클릭을 하더라도 계속 이 인스펙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 그라운드 5에 이거를 좀 적용을 하고 싶다 하면은 여기서 수정을 할 게 아니라 이미 그라운드 5네요. 한 그라운드 8을 적용을 하고 싶다 하면은 이 그라운드 8을 드래그해서 여기에 갖다 넣으면은 적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드래그 앤 드랍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뭐 상관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셔도 하다못해 그라운드 11로 하겠습니다. 그라운드 11을 여기에 넣어도 주게 됩니다. 이 그 레이캐스트로 지금 카메라에서 보이는 물체에 닿으면은 이런 식으로 메테리얼을 입혀주기도 합니다. 가까이서 보시면 이런 재질이 이렇게 잘 입혀졌고요. 네, 이렇게 에셋을 사용을 해봤고 메테리얼까지 적용을 해봤습니다. 혹시 나는 이거를 사용을 할 것이다. 지금 큐브에 적용했으니까 좀 이상하니까 이제 실제로 적용을 해볼게요. 큐브도 지우고 여기서 우클릭 하셔서 Create 3D Object 플레인 하겠습니다. 이제 이 플레인 이제 바닥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애라서 좌표는 이제 000 리셋하면 000으로 추가됩니다. 000에 마이너스 3 정도만 내리고요. 2만 내릴게요. 너무 많이 내렸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뭐 원하시는 매테리얼 아까 다운받은 것 중에 이제 괜찮아 보이는 걸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해서 적용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됐고요. 이 그라운드 9을 지금 이제 인 컨텐츠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냥 이렇게 버려두지 마시고 여기 에셋 최종으로 나와서 클릭 크리에이트 폴더 그리고 매테리얼스를 하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거 복사하고요. 이거 여기서 커피해야 되지만 컨트롤 C 컨트롤 V 됩니다. 컨트롤 C 하고 아까 그 매테리얼로 와서 컨트롤 V 안 되네요. 원래 되는데 뭐 그냥 옮겨도 됩니다. 예, 이렇게 그냥 매테리얼스로 옮기겠습니다. 그럼 클릭하셔서 드래그해서 매테리얼스로 이동해서 이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매테리얼을 가져왔고요. 나중에 여기 여러 매테리얼과 여러 오브젝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자신이 어떤 매테리얼을 사용하고 있는지 또는 이 매테리얼의 속성을 좀 건드려야 될 수도 있는데요. 물론 여기서 이렇게 링크 타고 가서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제 워킹 항상 더러운 환경에서도 작업은 할 수 있지만 여기는 좀 잘 깔끔하게 관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씬 해가지고 씬도 넣고 크리에이트 폴더 스크립트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도 관리해 주고요. 에셋 아까 제가 접근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에셋 폴더인데요. 뭐 이제 분야별로 여러 가지 에셋을 제가 외부 파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예를 들어서
2D 뭔가 콘텐츠를 만드는데 이 사진을 쓰고 싶다. 또는 여기 뭐 스프라이트 이미지를 사용하고 싶어서 이제 구글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다운을 받게 되었는데 이거를 좀 활용을 하고 싶다. 유니티에서 하면은 뭐 다운 받아 보겠습니다. 이제 유니티에서 제가 뭔가 PNG든 뭐 음악 소스든 아니면은 외부 이제 유니티 에셋들 뭐 유니티 패키지라는 확장자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인데요. 얘네를 임포트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럼 임포트를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유니티는 거의 다 모든 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해결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화면엔 안 보이시겠지만 아까 다운받은 스프라이트를 제가 지금 드래그 해왔습니다. 드래그 앤 드랍 하면은 이렇게 스페이스로 들어오게 되고 뭐 여기서 음, 용량 좀 작은 거 파티클은 무거우니까 아이콘 뭐 아이콘 리스트 볼륨 1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을 하면은 네 이런 식으로 임포트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임포트 누르면 좀 무거운 걸 가져왔나 보네요. 좀 걸립니다. 네 이렇게 그 아까 제가 가져온 아이콘 리스트죠. 아마 UI에 사용하라고 게임 제작에서 UI에 사용하라고 있는 에셋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외부 에셋 또는 뭐 텍스처 이거 말고도 뭐 음악 소스 여러분이 뭐 음악을 컨텐츠에 넣고 싶은데 음악을 인터넷 다운받았다 하면 전부 다 드래그 앤 드랍으로 여기 프로젝트 창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해 주실 점은 항상 다운받은 애들은 정리를 해주세요. 예쁘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제 그 원래 프로그래머들은 나중에 혹시라도 이쪽 그 개발을 하게 되시는 원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본인이 모든 에셋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픽 디자인에도 능한데 그거를 애니메이팅에도 능하고 근데 그걸로 프로그래밍까지 능하고 뭐 여차저차 해가지고 막 1인 개발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뭐 생각은 하실 수도 있으나 이제 굉장히 어렵고요. 그렇게 다 기술을 모두 가지고 가는 거는 어쩌면 그 전문성을 기르는데 좀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아무리 접근성이 높은 엔진이라도 이제 이게 나름대로는 이제 전문성과 이제 그런 스킬의 숙련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보통 그래서 각설하고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이제 에셋 같은 거는 그냥 다운을 받습니다. 또는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 회사 단위에서는 이제 그래픽 디자이너와 프로그래머가 이렇게 짝이 돼가지고 이제 그쪽에서 이제 그래픽 디자인 해주면은 또 이제 뭔가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주면은 이제 그걸 받아서 이제 유니티에 적용을 하고 뭐 라이팅도 막 건드려가지고 좀 때깔 좀 곱게 만들고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컨텐츠를 완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굉장히 간단한 애들의 경우에는 이제 유니티 내에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래픽 디자인 하는 사람들 중에는 되게 간단한 것들은 유니티에서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물론 굳이 좋은 툴 냅두고 유니티에서 만드냐 그러실 수도 있지만 뭐 정말 간단한 것들이요. 한번 제안해 볼게요. 큐브를 하나 만드시고요. 하나 더 컨트롤 C V로 한 4개까지 만들겠습니다. 다음에 1부터 3까지 오른쪽 밀고 2부터 3까지 오른쪽 밀고 1 오른쪽으로 밀면 이렇게 1렬로 나오게 되죠. 얘를 이제 아까 제가 스케일 툴이 있다고 했죠. 스케일 툴을 이용을 해서 크기를 이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긴 막대처럼. 다음에 좀 길게 할게요. 다음에 이 친구도 크기를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X 스케일이 이 정도니까 이거 복사해서요. 얘네도 X 스케일 이 정도로 바꿀게요. 그 다음 이 친구들
크기를 뭐 이렇게 세 개 동시에 시프트로 이렇게 클릭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로 이렇게 따로 선택할 수도 있고요. 이 세 친구 동시에 크기를 이렇게 줄여서 붙이면 이 친구 빼고요. 이 친구 빼고 이렇게 붙여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표지판이 필요하다. 이제 근데 그 정도는 유니티에서도 이렇게 뭐 큐브 재배치하고 그다음 여기 뭐 메테리얼 붙이고 여기에 UI 붙여가지고 하면은 표지판처럼 변하겠죠? 이렇게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는 이제 이 네 엔티티가 합쳐서 이제 표지판이라는 오브젝트 하나이기 때문에 create empty를 하시고요. 여기서 뭐 표지판이니까 sign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이름은 F2 누르면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단축키 굉장히 흡사하게 전부 유니티에서 통용됩니다. 그 윈도우 익숙하신 분들은 윈도우 사용한 단축키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뭐 컨트롤 C, 컨트롤 V 이런 거 다 통틀어서요. 여기 큐브들을 전부 이 사인에 넣겠습니다. 드래그하면 됩니다. 그 여기 엔티티끼리도 그러니까 여기 하이라키에서는 그 상속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사인이라는 빈 오브젝트에 이 큐브들 아까 제가 만들어낸 큐브들을 상속시켜서 차일드런으로 쓰게 되면은 이렇게 이 사인으로 움직이면은 이제 모든 자식들이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제 C++에 사용하는 상속 구조랑 굉장히 비슷한데요. 이제 특이한 점은 어, 그 상속과 반대로 아이들도 아니야 똑같습니다. 예, 부모는 이제 자식의 속성을 따라가진 않고요. 근데 이제 뭐 부모의 속성은 이게 상속되는 건 아니고 그냥 그냥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되지? 그 씨뿔뿔 상속이랑은 조금 다른데 그냥 그 같은 트랜스폼을 공유를 한다. 어,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사인이는 사실 아까 제가 ECS에서 빈 엔티티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컴포넌트가 없는 엔티티인데 여기 이제 아래 하위에 이제 엔티티를 이제 부착을 함으로써 그냥 이제 이름만 그러니까 여러 애들을 이제 합쳐주는 그런 역할의 엔티티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엔티티의 하위에 다른 애들을 넣게 되면은 얘네들은 이때부터는 그 이 포지션, 이 월드 좌표계가 아니라 로컬 좌표계로 변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어 사인을 오른쪽 쭉 당겨 보고요. 그러면은 이제 사인의 좌표는 y랑 z는 0, x도 0. 혼잡하지 않게 z만 올려볼게요. z만 한 10으로 올려버리고 이 상태에서 이 애들을 보시면 분명 그 Z10 위치에 있는데 여기 하위에 있는 엔티티들은 이제 위치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Z 값이 원래 11이 되어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10칸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전부 이동을 하지 않았고요. 그 이 친구를 아무리 움직여도 그 아래에 있는 그 차일드런의 그 트랜스폼은 바뀌지 않으나 그 로컬 좌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부모로부터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얘기하게 됩니다. 이 로컬 좌표계를 잘 활용을 하면은 어, 플레이어 손에 계속 공이 붙어 있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어, 그 이 공을 플레이어 손 위치에 이제 정확히 로컬 좌표계를 고정을 하면은 이제 플레이어가 어떻게 움직이더라도 이제 공이 거기 붙어 있는 상태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합니다. 이렇게 되었고요. 그리고 간단히 뭐 아주 간단한 스크립트 시스템이 아니라 스크립트 한번 만들어 보고 그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만들어둔 스크립트 폴더에 들어가셔서요. 여기 C# 스크립트 만들겠습니다. 이름은
어, 오브젝트 무브 그냥 무브 하겠습니다. 무브. 이제 이거 그냥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이제 그냥 보시는 것처럼 일단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아까 맨 처음에 지정했던 엑스터널 툴을 기준으로 그 툴에 이 스크립트가 열리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네, 유니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프레임워크고요. 어,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모노비에이버에 상속을 해야지 이제 유니티에서 이제 제공하는 그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수 있고요. 이거 말고도 뭐 다른 게 좀 있긴 한데 그런 건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스타트랑 업데이트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제 스타트는 뭐 start is called before the first frame update. 그러니까 이제 유니티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빌드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 이해하기 쉽게 빌드를 하게 되면은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하면은 제가 등록해 놓은 모든 스크립트의 스타트가 먼저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프로젝트에서 initiate를 담당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통 변수의 초기화, 뭐 할당,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이곳에서 하게 되고요. 뭐 데이터베이스를 불러온다던가 이제 연동을 한다던가 이런 거를 이제 스타트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이제 업데이트는 어, 그 프레임을 만들어 보지 않은 학생들은 이 업데이트라는 함수가 조금 그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프로그래밍으로 실제로 코딩을 해보면은 절차지향적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시작해서 사실 어떻게 코드 디자인을 해도 이 구조를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위에서 시작을 해서 아래로 쭉 내려가면서 뭐 메소드가 있으면 메소드를 타고 함수가 그 뭐 클래스가 있으면 클래스를 타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는 하되 결국에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서 리턴 제로 그러니까 메인을 기준으로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리턴 제로를 만나면 이제 거기서 끝 프로그램 종료라는 걸 좀 벗어나기가 힘든데 이제 그 정도는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이제 포문이나 와일로 가둬놓고 거기서 빙글빙글 계속 돌다가 뭔가 조건을 만나서 나간다 이 정도는 해보셨을 텐데 어, 그 게임 프로그램을 그 기반으로 이렇게 일정 시간 1초에 몇 번씩 계속 도는 함수가 필요할 때는요. 그리고 윈도우 메시지도 좀 필요 쓰는 일 경우에는 그 막 포나 와일로 가둔 게 아니라 어, 윈도우 API 기준으로는 픽 메시지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 계속 포문을 돌면서 이제 윈도우 메시지를 계속 돌고 윈도우 메시지 이렇게 받아오고 이런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요는 그렇습니다. 그 무한히 도는 함수인데 무한히 돌 때 프레임을 정해 놓은 그러니까 프레임이 그냥 돌게 해버리면요. 그 PC의 성능에 따라서 1초에 몇 번씩 그 함수가 반복되는 게 바뀝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 업데이트라는 함수는 음, 계속 반복되는 함수다. 계속 그 포문이나 와일을 통해서 반복되는 함수다라고 대충 좀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리면 좋은 컴퓨터에서는 이제 성능이 좋기 때문에 이 1초에 막 3,600번씩 돌게 되고 이제 안 좋은 컴퓨터에서는 이제 그 퍼포먼스가 확 떨어져서 1초에 80번씩 돌게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를 막고자 이제 FPS 제한이라는 걸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속도가 빨라도 현재 한 바퀴 돌았을 때 아직 그 프레임 시간보다 일립스 시간이 적다 하면은 그 돌지 말고 그 다시 시간을 재고 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음 이제 만들어진 이제 함수입니다. 설명이 좀 중구난방이었는데요. 좀 쉽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업데이트 함수는 한 프레임 입니다. 네, 이게 한 프레임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FPS, 그러니까 프레임 per 세컨드죠. 프레임 per 세컨드가 60이다. 그러면 업데이트는 1초에 60번 돌게 됩니다. 1초에 60번 돈다. 60번 돈다. 뭐 유니티 제가 알기로 유니티에서 기본적인 뭐 몇으로 설정했지? 어
60일 겁니다. 네. 그 60프레임을 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크립트에 직접 좀 되게 간단한 스크립트를 짜보면서 이제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 샵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플로트 모브 스피드 0.0f 프라이베이트로 하겠습니다. 프라이베이트 플롯 모브 스피드가 0.0f. 이제 C 샵에서는 꼭 f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이제 플로트를 기준이라면. 다음에 그 유니티에서 스크립팅을 할 때 굉장히 제일 많이 사용한다고 이제 단언할 수 있는 그 get 컴포넌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get 컴포넌트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는 보통 설명을 드리면 오브젝트 get component가 되겠죠? 뭐 좀 익숙하신 방법으로는 이런 것도 있고요. 네, 보통 그 점으로 사용합니다. 유니티에서는. 그러니까 앞에 지금 얘가 지금 get component라는 거는 엔티티에서 컴포넌트 특성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짜보자면 get component transform 어떤 속성? transform 속성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 디스라고 할게요. 원래 디스를 생략해도 디스로 읽긴 한데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디스면은 이 스크립트를 부착한 그 엔티티겠죠? 이 스크립트를 부착한 엔티티에서 트랜스폼이라는 컴포넌트를 찾아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트랜스폼에는 컴포넌트는 안에 뭐 로테이트 회전하는 거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겠죠? 포지션. 트랜스폼은 일단은 제일 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트랜스폼의 위치를 표현하는 회전을 표현하는 그리고 크기를 표현하는 그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포지션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포지션. 그래서 여기다가 벡터 3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포지션이라고 하면은 아까 여기 트랜스폼에서 이쪽에 있는 트랜스폼에서 맨 위에 있는 포지션이다. 포지션. 이 정보를 지금 제가 가져왔는데요. 예, 보시다시피 x, y, z 값이 있기 때문에 그 벡터 3라는 이제 세 개의 벡터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 변수로 받아와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2D에서는 벡터 2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get 컴포넌트를 포지션에 사용할 수 있고요. 이게 move라는 스크립트니까 오브젝트를 움직여보는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this get component transform position은 this component transform position 플러스 new vector 3 0.0f 0.0f 1.0f 이런 식으로 써볼까요? 뭐 이거랑 한번 더 써볼게요. this get component transform translate 안에 new vector 3 0.0f 복사하죠. 귀찮으니까 복사해서 이렇게 넣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두 함수를 제가 짰는데요. 세미콜론 해주시고요. 이제 두 개가 이제 똑같은 기능을 합니다. 네. 그 이 트랜스레이트라는 함수는 현재 트랜스폼에서 제공하는 벡터만큼 이제 움직이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오브젝트, 이 스크립트를 부착한 오브젝트에서 트랜스폼 속성을 가져와서 움직여라 라는 함수고요. 움직이는 거는 벡터 z 방향으로 1만큼 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보통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제 위에 거는 왜 썼느냐? 이거는 디스포지션은 디스포지션에서 더하기 뉴벡터 3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저희 C 언어 처음 배울 때 했던 이런 거 같은 거죠. A는 A 플러스 B랑 비슷한 건데요. 이거를 굳이 쓴 이유는 벡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 그 플레이어 제가 움직이려는 오브젝트가 좌표가 0, 0, 10에 있다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는 들고 있어도 이게 포지션 벡터입니다. 이게 지션 벡터이기 때문에 이제 포지션 벡터 0, 0, 10이라는 것은 이제 원점 0, 0, 0을 기준으로 이만큼의 벡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포지션이라는 정보가 원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벡터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 0, 0, 10인 벡터에서 0, 0, 1 이라는 벡터를 제가 더했죠. 그러면은 이만한 벡터를 더해서 이제 벡터를 더하면은 이렇게 된 거 벡터를 더하면은 이렇게 되죠. 뭐 물리 시간에 한 번쯤은 배워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벡터는 0, 0, 11이 됩니다. 그리고 이 벡터를 이 오브젝트에 적용을 하면은 이 오브젝트의 포지션 벡터가 0, 0, 11이 됐기 때문에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벡터를 잘 다뤄야지 음, 좀 여러모로 코딩을 하는 게 쉽습니다. 뭐 진짜 기본적인 거지만 예를 들어서 어, 지금 내가 저쪽 방향으로 지금 회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탑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회전을 해야 된다 하면은 뭐 당연히 함수는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르겟이라는 함수도 있고 뭐 이런 비슷한 함수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함수로 움직일 수도 있지만 그냥 그 상대 위치 벡터에서 제 위치 벡터를 빼면은 또는 제 위치 벡터 상대 위치 벡터를 빼면은 그쪽 방향이 나오죠. 그거 그냥 노멀라이즈 시키면은 이제 그 진짜 다이렉션 자체가 되고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회전할 때도 그 다이렉션을 구했으면은 뭐 늦게 타면 그냥 한 방에 됩니다. 그냥 한 방에 그쪽 방향을 계산해서 그쪽으로 회전을 하게 될 텐데 이제 그 원리를 아냐 모르냐의 차이인 거죠. 그 위치 벡터를 빼서 그쪽 다이렉션을 구하고 이쪽 다이렉션이랑 현재 내가 보고 있는 다이렉션을 비교해서 로테이트 시킨다. 그리고 로테이트 스피드도 이제 본인이 이제 변수로 만들어서 하면은 그쪽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돌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두 줄을 썼습니다. 그 함수에 의존하는 건 좋습니다. 뭐 만들어진 라이브러리 참 잘 써야죠. 근데 그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알고 있는 거랑 모르는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차후에 좀 학습할 때라던가 아니면 그 분명히 아무리 그 유니티가 계속 발전을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함수를 만들지만 정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거를 커버할 수 있는 함수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본류 좀 그래피틱스 쪽으로 좀 이제 수학적으로 이렇게 코딩을 하는 방법을 배워두면은 함수 그리고 그런 식으로 코딩하는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면은 이제 마치 C++ 배우는 것처럼 음, 표현할 수 있는 가짓수가 더 많아지고 그리고 남들이 봤을 때 가독성은 조금 떨어질 수 있으나 그렇게 되면은 뭐 그렇게 되는 게 단점이죠. 이제 원래는 함수를 사용하는데 이제 같은 기능을 하는 더 복잡한 그런 식의 코딩을 했으니까요. 가독성은 좀 떨어질 수 있으나 이제 어, 만들 수 있는 확장수도 높아지고 좀 이제 고쳐야 될 때 이제 본인이 확실히 원리를 알고 짰는데 그거 못 고칠 리가 없죠. 당연히 고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장점이 있다라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일단 코딩만 짜놓고 이런 식으로만 짜놓고 그리고 이거는 퍼블릭으로 바꿔볼게요. 일단 프라이빗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일단 이 정도만 짜놓고 저장을 꼭 해주세요. 스크립트를 저장을 한 다음에 유니티로 돌아가시면 네, 이렇게 적용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이 된 스크립트를 이 사인, 아까 만들어 놓은 사인에 넣어 볼게요. 이렇게 그 스크립트 컴포넌트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스크립트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는 엔티티들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나중에 한 프레임당 모든 프레임마다 이 시스템에서 그 스크립트 컴포넌트를 가진 애들을 불러서 이 스크립트를 이제 실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제가 업데이트 함수에 오른쪽으로 움직여라 라는 함수를 짰기 때문에 1초 60번 돈다고 했죠? 그러니까 1초에 60만큼 이동하게 됩니다.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너무 빠르네요. 0.1F로 할게요. 0.1F. 네, 시작. 네, 이동하는 거를 이렇게 볼 수 있었고요. 다음에 이 무브 스피드 아까 만들어 놓은 게 있죠? 이번에는 그 무브 스피드를 이쪽 변수에 놓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에서 무브 스피드를 0.1F로 바꿔주면은 이제 무브 스피드를 변경하고 싶을 때 이렇게 고칠 수 있겠죠? 0.2F, 0.3F 이렇게 해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불편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속도가 너무 빠르네 하면 또 이렇게 알트 탭 해서 여기서 무브 스피드 좀 내리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뭐 이거는 사실 익숙한 광경이긴 하나 여전히 불편하죠. 그래서 유니티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스타트는 지우고 이 프라이베이트 퍼블릭으로 바꿔주세요. 네, 퍼블릭으로 바꿨죠. 그래서 이 퍼블릭 무브 스피드를 바꾼 다음 저장하고 나가시면은 자, 저기 그 하이라키에 무브 스크립트 컴포넌트를 확인해 보시면 여기 무브 스피드라는 프로퍼티가 생겼습니다. 그 변수를 프로퍼티로 빼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어 이제 유니티 엔진 내에서 수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제 0이면은 안 움직이겠지요. 그다음에 1이면 빠르게 이동하게 되고요. 그래서 만약 그 수치를 0.01씩 변경하면서 최고의 스피드를 찾고 싶다 아니면은 그 정확하게 좀 몇 가지 테스트를 하고 싶다 했을 때는요. 어, 기존의 스피드를 내비둬 두고 실행을 한 상태에서 여기서 이렇게 변경을 하면은 즉시 적용이 됩니다. 0으로 바꾸면 멈추겠죠? 네, 멈추죠. 그래서 아무리 바꿔도 이제 그 실행 상태에서 변경을 하면은 실행을 종료하면은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주의하셔야 되는 그 초보자들이 굉장히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 시작 중에는 그 뭔가 수치를 변경을 하면은 원래대로 돌아온다. 이거를 그 잘 알고 있어야지 이용할 땐 이용하고 사고도 좀 미연에 방지하고요. 이제 라고 할 수 있고요. 이 퍼블릭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그 퍼블릭 무브 스피드만 했는데요. 뭐 퍼블릭 게임 오브젝트 엔티티입니다. 유니티에서는 엔티티를 게임 오브젝트라고 부릅니다. 오브젝트 하고 뭐 퍼블릭 리스트 뭐 플로트 하겠습니다. 플로트 어 리스트 이런 식으로 만들면요. 저장했습니다 지금. 네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도 나오고 오브젝트는 여기 제가 엔티티라 그랬죠. 엔티티 아무거나 넣으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리스트 보면은 열면은 사이즈가 있고 여기 5개로 열면은 엘리먼트 00245 해가지고 뭐 0.1, 0.5, 0.7, 뭐 벡터 3 때 아무튼 그 어 굉장히 확장성이 높다. 거의 모든 변수가 여기 퍼블릭으로 빼놓은 프로퍼티로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프로퍼티로 활용하는 것마저 드래그 앤 드랍으로 해결이 된다. 물론 그 못 넣는 애를 넣으려고 하면 안 들어갑니다. 그 게임 오브젝트로 제가 이걸 오브젝트 열었는데 여기 오브젝트가 아닌 걸 드래그 앤 드랍을 하면은 이제 무시를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그, 그 퍼블릭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지울 필요 없죠. 이대로 두고. 그다음 마지막으로요. 이 코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제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제가 그 아까 그 get 그 뭐냐 업데이트는 프레임별로 가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 성능이
이제 아무리 좋아도 60을 넘지 못하게, 그러니까 FPS로 규정되어 있는 뭐 FPS가 뭐 60으로 되어 있다, 30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면은 컴퓨터 성능이 이 FPS를 초월하는 성능이 가지고 있어도 딱 그만큼만 돌게끔 이제 규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1초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1초에 60번도 못 도는 애가 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프레임 드랍이라 그러는데요. 컴퓨터 성능이 밀려서 음, 이미 이제 시간상으로는 다음 프레임을 돌아야 되는데 60번을 돌아야 되는데 애초에 그냥 컴퓨터가 최선을 다해서 돌아도 딱히 이제 그 반복을 끝난 다음에 굳이 이제 타임 매니저에서 그런 걸 관리를 해주지 않아도 60번을 못 도는 애가 되게 되면은 얘네에서는 그 프레임을 끌어올릴 방법이 없습니다. 뭐 그 연산이 안 되는데 그 연산을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뭐 60번 이상의 애들은 전부 60번 돌겠지만 어떤 컴퓨터, 그러니까 좀 로우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컴퓨터에서는 1초에 20번 돌 수도 있고요. 1초에 30번 돌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뭐 드라마, 뭐 영화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게임을 해보신 사람들도 있겠지만 컴퓨터 퍼포먼스가 모자라서 프레임이 드랍되게 되면은 그냥 좀 끊기네 라는 느낌만 들지 이제 딱히 이제 성능적으로 큰 문제가 보이지 않는데요. 이렇게 코딩을 하게 되면은 지금 그 업데이트 한번 돌 때마다 무브 스피드만큼 움직이게 되는데, 무브 스피드가 예를 들어 1이라고 칩시다. 1.0F입니다. 1.0F라고 쳤을 때 1초에 60번 돌게 되면은 플레이어는 60만큼 움직이게 되지만 1초에 30번만 도는 컴퓨터에서는 얘가 그 1초에 30밖에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프레임만 끊긴 게 아니라 실제 이동 거리에도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게 차라리 그냥 그 좌표 변경이라서 그런 거지 이렇게 좀 그 신경을 써주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뭐 서버에서 두 플레이어가 움직이는데 한쪽에서 퍼포먼스가 떨어지면은 이제 서버 측에서 알고 있는 거랑 클라이언트가 보내는 메시지랑 계속 위치가 이제 달라지게 되니까 이제 큰 버그로 이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떤 코딩을 설명하고 싶냐면, 항상 프레임 드랍이 발생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코딩을 해야 된다를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무브 스피드로 일단 바꾸겠습니다. 뭐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타임.점 델타 타임을 곱하면 되는데요. 이러면은 그 무브 스피드, 이렇게 되면 이동 거리가 확실히 떨어집니다. 근데 이러면은 무브 스피드를 올려야 되는 거지. 타임.점 델타 타임이 무엇이냐? 음, 어, 타임.점 델타 타임. 어, FPS분의 1입니다. 이거 일립스 타임이라고도 부르는데 저는 어, 이 FPS 1을 여기에 곱해가지고 무브 스피드에 곱해가지고 무슨 변화가 생겼냐면요. 업데이트가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FPS가 60입니다. 업데이트에 제가 1프레임당 무브 스피드만큼 움직여라. 스피드만큼 움직여라 라는 코딩을 짠 상태에서 무브 스피드,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1초에 얼마나 움직이느냐 하면은 무브 스피드 곱하기 1프레임 FPS죠. 왜냐면 그 FPS 60이면은 60번 회전하니까 무브 스피드가 60번 나타나게 되고요. FPS가 30이면은 이제 30번 업데이트가 도니까 무브 스피드가 30번 움직이게 되니까요. 여기에 제가 타임점 델타 타임을 곱해버리면 점 델타 타임 곱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타임점 델타 타임은 1분의 FPS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1초에 무브 스피드만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항상 그 좌표 이동에 있어서는 업데이트를 사용할 때 타임점 델타 타임을 곱하면은 어, 그 무브 스피드 곱하기 타임점 델타 타임을 하면은 1초에 무브 스피드만큼 움직인다 라는 뜻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딩을 짜게 되면요.
적용이 됐죠. 이 코딩을 짜게 되면은 1초에 1씩 움직이게 될 겁니다. 아, 무브 스피드 아까 0으로 바꿨나요? 아, 네, 지금 무브 스피드가 0입니다. 1로 바꾸겠습니다. 하면은 아까보다 속도는 확연히 느려졌지만 그 1초에 1씩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안 그래도 아까 무브 스피드를 1로 했는데도 굉장히 빨랐잖아요. 왜냐면 그 1 해봐야 1초에 60씩 움직이게 되니까. 네, 이 타임전 델타 타임을 좌표 이동할 때 곱해주시게 되면은 스피드 같은 거를 조정할 때도 굉장히 쉽습니다. 1초에 몇 점 움직이면 되겠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스피드를 주면 되니까요. 1초에 Z축으로 한 5씩 움직이면 좋겠는데 하면 무브 스피드 5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면 된다 라는 거였습니다. 사실 스크립트 선에서는 제가 굉장히 해드릴 얘기가 많은데요. 어, 영상 길이상 이제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